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공인공법 이상권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요, 이번에 4월 6일 날 시행된 제3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해서요, 우리 중개사와 겹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해설 드리려고 섰습니다. 이번에 35회 때 감정평가사 관계법규 기출문제 난이도가 어땠나 궁금하시죠?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 나올 때도 난이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정비법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우리 중개사도 어렵잖아요, 정법이. 마찬가지로 평가사도 정비법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단 21문제 정도만 우리가 관련된 것을 다 보게 될 텐데요. 일단 국토기획법 관련된 게 13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법하고 건축법 관련된 거 4문제씩 해가지고 21문제 정도가 우리 이제 중개사 수험생들과 관련된 공법 문제에서 관련된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용 등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나 국토계획법부터 볼게요. 매번 그러하듯이 국토계획법은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비는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처음 출제된 부분이 하나 있었네요. 특별 건축구역과 좀 유사한 게 있는데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게 있거든요.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몇 가지 간단히 얘기해 보죠. 13문제 국토계획법, 평가사는 국토계획법이 1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과 그에 해당한 시설을 연결된 걸로써 옳지 않은 게 뭐냐고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일단 너무 쉽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도축장,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뭐가 된다? 다 이건 보건위생시설인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예요. 그렇죠? 매번 얘기하죠. 설명하다시피 환경기초시설과 보건위생시설 혼동하지 말아라. 보건위생시설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것으로 장도종이 있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2번 문제입니다. 그럼 내용에서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문제는 뭐 언제나 한 번씩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건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건지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뭐냐?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도 광역계획권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첫 번째,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요청을 할 수도 있죠.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 2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한다. 그러면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프다고 했죠? 의심지변통이라고 했잖아요. 의견 청취 심의 거치고 지정 변경하여 뭐하죠? 통보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아니죠. 도지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 것이고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받아라 이런 지문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의심지변통이라고 우리가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부분도 뭐죠? 마찬가지 광역계획권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질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심지변통에 통보하는 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라 시도시군에게 통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의 광역도시 계획에 승인 시청이 없었다. 이거는 그럼 뭘 물어본 거야?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본 거네. 그렇죠? 그러면 3년 지나도록 안 하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니까 여기보다 2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 시작!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 줘야 하니까 정답은 5번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우리 뭐 중개사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요, 평가사에 4월달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 시험에도 한두 문제는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말고 나왔던 거 뭐뭐 있는지 아래 해설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옳지 않은 거. 근데 뭐 관리 계획 내용 관련 부분은 항상 많이 보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답을 얘기하면 항상 관리 계획은 키워드가 뭐예요? 관리 계획의 입안의 제한이거든요. 관리 계획 나올 땐 제한이 시그니처니까. 그러면 제한된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있다고요. 그렇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가 되니까 옳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은 4번이 되어지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5번 질문은 조금 아마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렇죠? 뭐 주거 지역에서는 관리계획 위반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정규 수업할 때 그림책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부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차피 정답은 4번. 답은 뭐 충분히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완전 쉽죠, 이거. 용도 지역하고 지구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봐봐요.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한다. 그럼 일반 주거죠. 편리한 주거니까요. 근데 2종 일반 주거가 아니라 3종 일반 주거야 맞겠죠. 저층, 중층, 중고층이잖아요.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완전 커져. 일반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시가지방제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계집은 개특법. 기억나시죠? 매번 드리는 말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쉬운데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 내용 등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국토계획 법령상 우리 알고 있는 건폐율 문제. 너무 쉽죠. 그렇죠? 큰 순서대로 나열. 그렇죠? 외워볼까요? 5, 5, 6, 6, 5, 7, 9, 8, 8, 7. 기억나세요? 7, 7, 7, 트트트, 사트트, 트트였죠. 그럼 봐봐요. 가장 큰 걸 고른다면 유통상업이죠. 얘가 80이니까. 그렇죠? 9887. 그렇죠? 그 다음 걸 본다면 뭐다? 일반 공업에 대한 부분에 70이죠. 건폐율은 공업은 다 70이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니은 디귿이라고 나와야 맞는데 쭉 보니까 니은 디귿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다? 이종 전용은 50%고요. 농림은 20%니까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되겠죠. 완전 거저죠. 정말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제가 대고로 접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맞추라고 준 문제를 맞추는 게 우리 매너예요. 그렇죠? 틀리라고 준 문제는 틀리는 게 매너고요. 그래서 그 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넘어가시면 6번에 가서 용도 지역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용도 지역. 설명으로서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용도 지역 문제인데 우리가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용도 지역을 세분한대요. 그럼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세분은 뭐겠어요? 도시 관리 계획이죠.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지 기본 계획으로 용도 지역 세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지. 그리고요. 고액애들. 물론 뭐 뒤에 가면 도시 관리 계획 중 지구 단위 계획도 가능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 계획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시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대요. 용도 지역을 정하는데 경기도 안에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한다. 같은 도, 하나의 도이면 국장이 아니라 누구? 도지사가 뭐하죠?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거죠. 원래 도시관리계획 위반은 뭐가 되죠? 특광, 특시, 특도시군수가 하는 거지만 뭐가 되죠? 예외적으로 국장도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중에 이거는 같은 도 내의 시군을 얘기하는 거니까 도지사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할 수 있는 거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 3번 지문이 약간 좀 핫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 목적. 뭐라고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의 내용과 같으면 이건 특례가 되니까 매립의 준공인가 일에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공사 없이. 근데 이건 주의할 게 뭐냐면요. 하천이 아니라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 아닙니다. 바다에 한합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특례에 대한 부분은 바다에 한한다고 돼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지는 바다만 말한다. 그러므로 뭐가 되죠? 3번에 대해서 하천의 매립 목적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지역 내용을 본다만 보고 맞았구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유니크한 지문이에요. 원래 이런 지문 안 나왔었거든요. 뭐 다르면 같으면 이걸로만 속였는데 요거 속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4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그럼 뭘로?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봐주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가 됐다면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완료로 인한 건 환원되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중개사 문제였었는데 드디어 이게 감정평가사 문제도 나왔네요. 그렇죠? 이전의 용도적으로 완료로 인한 해제인 경우일 땐 환원될 리가 없겠죠.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라인 잡아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7번.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이것도 쉬운 듯 약간 까다로워요. 나머지는 다 일반적으로 한 얘기고요. 4번 좀 봐봐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임목의 조림, 육림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한다고 나왔는데요. 이건 허가사항이에요. 제가 여러분 매번 얘기하듯이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가장 강력한 포지티브다. 우리가 긍정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에서 긍정날 방식이다. 정해진 것만 가능해요. 그리고 임목의 벌채와 조림, 육림 이런 거에 한해서 우리가 뭐한다?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는 거고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는 신고사항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정답은 이거 별표 24에 정해진 것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가능하고 그 내용 중에 4번 내용에 임목의 조림, 육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내 도시계획사업은 뭐라 했습니까? 불가피 요청 인정 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한 부분은 유보기한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참 요번에 문제들이요. 평소에 잘 물어보지 않던 시각으로 몇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약간 특이한 지문들이니까 한 번 정도 좀 느낌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7번 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8번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봐봐요. 우리 또 얼마 전에 얘 때문에 또 홍역을 알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평가사는요. 현재 시험 날짜가 24년 4월 6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삭제되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 24년 8월 7일이에요. 그렇죠? 삭제돼도 뭘로 바뀌었죠, 이게? 도시 혁신구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왔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서는 아직 8월 7일 전에 시행됐으니까 시험범에 들어간 거고. 근데 이 내용이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도시 혁신구역이라는 걸로 네이밍이 바뀌어져 있고요. 그에 대한 구성이 조금 바뀌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규정에 대한 부분은 주주문건이거든요. 주택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 요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제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녹지 등 법률, 녹지확보 기준 같은 거는 요거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상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법규가 아니에요.
나중에 도시혁신구역으로 가면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35회 중개사에는 없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나왔던 평가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공동구 문제입니다. 공동구야 뭐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봅시다. 도정택 경공청이죠. 도정택 경공청 200만을 초과한다면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줘라. 도정택 경공청이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공동구 얼마? 200만을 초과하는 거. 일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00만 제곱미터를 뭐하죠? 초과하는 경우일 때가 우리가 공동구 설치 의무가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개발구역이면 공동구 설치 의무는 없겠죠. 그렇죠? 200만 제곱미터를 뭐하죠?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통신선로는 뭐가 되어지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 협의회 심의다. 심의는 뭐였죠? 학가심의. 하수도관, 가스관. 학가심의. 왜?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학가심의 됐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얘기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구에 대한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설치 비용이 나와요. 설치 비용. 제가 매번 얘기하죠. 공동구 나올 땐 설치 비용인지 관리 비용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하니까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정비법에 나온 문제이기도 한데요. 공동구 설치에 대한 부분의 비용을 낼 땐 착수되기 전에 뭐죠?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 줘야 되고요. 공동구의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된 부분은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걸 실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언제든지 잘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우리 중개사 보시는 분들도 잘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개발행위 허가 규모의 제한이고 토지영질 변경 면적을 물어보고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상 자생 녹지 1만. 시작. 주상 자생 녹지. 주상 자생 녹지보다 1만. 그 다음에 공관농에 대해서 우리가 3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자 5천이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정답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보자 5천 요게 정답이죠. 그렇죠? 자연 녹지는 얼마입니까? 1만이 되어지겠고 공업지역 3만, 생산 녹지 얼마? 1만, 주거지역 얼마? 1만이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1번.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 또 나왔네요.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도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11번 봅시다. 국토계획 법령상 또 나왔어요. 성장관리계획이죠.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빵꾸에 들어갈 숫자로 뭐가 된다? 옳은 거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다. 그럼 봐요.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배치 규모 했고 환경오해 방지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건물 짓는 자에게 인센티브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조례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모이면 계획관리면 원래 40이지만 50% 이하. 그리고 생산관리 농림지역과 자연녹지, 녹지와 같은 대통령령 정하는 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얼마? 30%. 원래 20%지만. 그렇죠? 그러면 50, 30이 되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지겠죠.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폐율을 물어보는지 용적률을 물어보는지를 오해하지 않고 지문을 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는 거 나왔을 때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려요. 그렇죠? 아는 거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 게 우리가 득점하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거는 어차피 못 맞추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내용 12번입니다. 봐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뭐라고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한다면 그 귀속 주체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거고 귀속 시점을 물어보는 건데요. 항상 이 문제가 나올 때 제가 뭘 봐야 한다고 했죠? 개발 행위자가 행정청입니까? 행정청이 아닙니까? 뭐라고요? 개발 행위자가 행정청입니까? 행정청이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 행위자가 행정청일 때 새로운 거는 관리청 무상귀속, 종래 거는 허가받은 자의 무상귀속.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요. 그랬을 때 새로 만들어진 공공시설 등등 종래 거 등등 이것이 각각 언제 누구에게 귀속되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속 시점과 관련된 부분 물어보고 있는데 행정청이라고 했으니까 준공검사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공시설 종료 및 토지의 세목을 모한 날, 통지한 날 되어지겠죠. 그래서 비행정청일 때가 준공검사 받음으로써 각각 귀속이고요. 지금 뭐가 된다? 그 공공시설 종료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이 되어져요. 지금은요. 정답은 3번이 되어지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요. 개발행위 한 자가 누구냐? 그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죠. 항상 개발행위자가 행위냐 비행이냐 를 봐야 되고 공공시설 종래 거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냐를 구분하시면서 내용들을 봐줘야 됩니다. 그 정도. 정답은 3번. 나머지는 매번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13번.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시작.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시작.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일단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근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근데 엄청나게 기반시설은 부족 예상되고 그런 경우라면 개발 밀도 자체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화하는 게 용적률 강화인데 최대한도 얼마?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죠. 얼마요?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고요. 이건 뭐 얼마든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번에 13문제가 다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단어 같은 거 초이스 잘못해가지고 틀릴 수 있는 게 두세 문제 정도 되는 것 같고 국토계획법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정규 수업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출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어떤 문제를 풀건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키워드를 찾으면 이제 문장이 보여요. 전체가 보이고. 이게 단계별로 가야지 단어도 안 찾고 문장을 보겠다? 고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은 항상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서두르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다가가십니다. 그러면 정비법 좀 봅시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정비법이 뭐 6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평가 한 4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어려워요. 솔직히 이번에 정비법 평가사 문제가요. 요 14번 문제 말고는 그렇게 맞출 문제가 없었어요. 이 문제 말고는. 첫 번째 봐요.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이 돼 있다. 이런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린 뭐라 하냐면 알고 있죠? 이건 재건축이라고 하죠. 재개발이 아니고.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뭐 하죠? 2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도 있죠. 분할도 되고 떨어진 곳에 결합도 되고 연접한 곳에 통합도 되고 연통 기억나시죠? 그 얘기.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공급한다. 또는 환제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뭐다? 재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사업인지 재건축 사업인지 잘 봐야 돼요. 이건 재개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은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해서 이건 재개발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4번째.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뭐하죠? 작성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
요 내용을 물어본 거죠. 재개발.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임시 거주시설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라는 게 포함되어 하니까 이게 정답이 되어지겠죠. 그죠? 사업 시행 계획 내용도 우리가 여러 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렇죠? 재개발 사업만 가능하죠, 이게. 왜? 재개발은 꼭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요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다음 문제 보시면 좀 어려워집니다. 이 15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고 나서, 그렇죠?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인가받은 거를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두 고른 거라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거 나올 때 기본적으로 시행령 31조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또 평가사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우리 봅시다. 정확하게 지식이 없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뭐라 했냐면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토지나 건물을 만약에 팔아요. 소유자가 조합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팔아서 이상곤 씨가 토지 주택을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총회합시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니은번에 토지의 매매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 교체와 관련된 거는 일반적으로 경미라고 봐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문제는 저는 풀렸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일반 조합원이 자기 토지 건물 파는 거에 대해서 무슨 총회하고 인가해봤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차고임이 명백한 사항이다? 맞잖아요. 누가 봐도 경미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조합의 명칭 바꾸는 게 뭐 중요합니까? 경미지. 그럼 그냥 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안 나와 있는 이상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답인 거예요. 그냥 봐도.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정비구역의 면적이 조금 10% 안 되게 변경된다면 경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10%보다 이상으로 변경되는 건 제외가 돼요. 아무리 정비구역 면적이 많이 안 바뀌어도.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10% 이상 변경을 제외하기 때문에 15%면 경미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 나오시면요. 일단 무조건 외운 거 가지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정답은 몇 번? 모두 고른 거니까 4번 답이 되어지겠죠. 그 얘기. 그 다음 16번으로 갈까요? 16번 정비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구역. 이것도 쉬운 것 같으면 살짝 까다로워요. 첫 번째 봅시다. 일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비구역 지정권자는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은 정비계획을 직접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청장 등은 특광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 등 광역시의 군수도 누구에게?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지. 그쵸? 신청해야지. 여기서 광역시 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거 특광은 좀 다르니까 정비법은 혼동하지 말고. 그 다음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한다? 그러면 따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 용도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 봐. 이건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의 조문이군요. 뭔가 봤더니. 그럼 어디부터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대요. 3년 지나도록. 그럼 해제해야 돼요. 뭘까요? 앞에가?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예요. 뭐라고요?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조합이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의 인가일로부터 뭐라고요? 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뭐하죠?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시청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하는 거예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 이런 점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제가 아직까지는 설명 이거 안 드렸었는데 정비계획도 입안 제한이 가능해요. 자, 그림책에 제가 왼쪽 중간쯤에 써놨는데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한하는 사유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있죠. 이런 거를 추진코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요. 요게 드디어 떴네요. 요거는 중개사에도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타산지석 삼아서 지문들 약간 물어보는 패턴이 좀 특이하니까 기억하시고요. 5번 지문.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용도로 존속합니까? 원래대로 환원됩니까? 당근 환원 간주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관련된 조문이고요. 저는 우리 중개사 시험도 정비구역 관련된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좀 안 나오고 있는 편이라 여기 발맞춰서 한번 또 같이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이것도 약간 중상이에요. 쉽진 않습니다. 재건축의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항상 법이 나올 땐 무슨 사업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업인지를 아셔야 하는 거니까 내용 주의하시고요.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설명으로 뭐다? 옳은 거라고 나오죠. 첫 번째 봅시다. 그러면요.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 정과와 사업 후보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 정과와 사업 후보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맞아? 시군 등이 선정 계약한 법인 등 1인 이상과 그다음 뭐 하죠? 조합이 총회를 거쳐 가지고 뭐 하죠?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이런 걸 더해 가지고 산술 평균에서 관리 처분 계획상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재건축은 가장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선정한 1인 이상과 그 다음에 시군 등의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을 같이 더해서 산술 평균 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군 등이 선정 계약한 경우라고 한다면 총의 의결을 거칠 이유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나오죠?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군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거는 시군 등이 선정 계약한 것이지 뭐죠? 조합 총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 계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 시행자의 매도 청구에 대한 부분의 판결이다. 이거는 경미사항이에요. 그림책의 왼쪽 밑에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장 군수 등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경미 신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 중개사 문제가 됐는데요. 관리 처분계획 인가고시 되고 나서 90일 이내 누구에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가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에요. 관리 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중개사 문제기도 했어요. 중개사 문제는 90일, 협의 안 될 때 그 수용 재결, 매도 소송 재결 60일, 90일, 60일 물어봤던 건 얼마 전 중개사 문제였었고 지금은 다음 날 소개했네요. 개인적으로 참 이 다음 날 빼고 붙이고 제일 짜증납니다. 그렇죠? 그 얘기. 4번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한 금액을 평균 낸다. 이거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재건축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맞죠. 1인 1인. 이거는 뭐가 되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얘기하는 거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이거 할 때 관리처분의 평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장군수 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경미하다고 해서 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공람하고 의견 청취라는 걸 생략한다고 나오게 되는데 이걸 생략하는 건 이 사유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아까 위에는 경미 변경 신고 있죠. 그 사유일 때가 공람과 의견 청취도 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 거 시장군수 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해서 공람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위에 2번에 얘기했던 요거 얘기했던 뭐다? 경미 변경 신고일 때, 신고사항일 때가 경미한 것으로 공람과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정비법은 거의 뭐 중개사 문제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우리 뭐 평가사 관계법규의 내용은 앞에 이제 내용들은 중개사보다 좀 쉽거든요. 근데 이 정비법 문제는 거의 뭐 중개사에 나왔던 문제라 보기에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비가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 좀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18번 갑시다. 그럼 용어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 했습니다. 네 문제, 용어정의. 그러면 내용에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오죠. 다 매번 드린 말씀이시고요. 특수구조 건축물, 얼마 전 중개사 기출이었죠. 나왔습니다. 기둥거리 얼마? 20m 이상. 인 걸 얘기하죠. 정답은 5번. 그리고 16층 이상 건축물이면 용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물로 본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정답은 5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너무 쉽다. 그렇죠? 용도 변경 관련된 시설군이죠. 옳지 않은 거. 자산 전문 영역 건축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역 건축 됐습니다. 그 얘기. 그럴 때 너무 쉬운 거. 장례시설이면 문화집회시설군이 아니고요. 산업 등 시설군이죠. 정답은 3번. 완전 이거 정말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 그죠? 자산 전문 영교 근수구도 못 외워가지고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거. 그 다음에 20번. 요거요. 원래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요. 보통 얼마 전에 한 번 기출이 뭐였냐면 이 경계벽 요거 소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층간 바닥 소음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요거 나왔어요. 평가사에서.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 중개사 문제에서도 똑같이 응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층간 바닥 소음을 요구해서 건설해주는 건물은 뭐냐면 제가 오다 가공이라고 얘기했죠. 오다 가공. 그래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다가구, 공동주택, 오다 가공. 준주택도 오다녹이랑 혼동하지 마시고요. 오다 가공. 그래서 뭐가 되죠?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다가구. 하지만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도서관 뭐 잠깐 공부하러 가는데 뭐 층간바닥 소음 따집니까? 오다 가공. 공동주택일 때지 뭐하더 도서관이 아니죠.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은 뭐가 된다? 이게 숙박시설이건 이종 근생은 관계없어요. 다 뭐로 주겠다? 우리가 층간 바닥 소음의 방지를 위한 기준을 따라서 건물을 건축해 줘야 하는 건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까지. 됐습니까? 도서관은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맞춰줘야 되겠죠. 이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 경계벽 소음 나올 때가 평가사 나오고 바로 중개가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고 같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렇죠? 특별 가로구역이에요. 요거 상급 문제죠. 그렇죠? 상급 문제. 그리고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책에도 없어요. 기본서나 받아 있지. 그래서 내가 해설 자세히 넣어놨으니까요. 잘 보시면 됩니다. 특별 가로구역 쉽게 말하면요. 도로의 옆에 있는 건물 지을 때 있죠. 그래서 건축물 지을 때 조화로운 도시 경관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 건축구역과는 조금 달라요. 도로 옆에 있다는 게 포인트죠. 알겠습니까? 포인트가 좀 더 한정적이죠. 그럼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 가로, 도로 옆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는 건축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기획, 대부분 경관지구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관지구 등에서 다음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볼 때 우리가 뭐 할까요? 개발진흥지구 나와 있는 건 어쨌든 다 틀린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경관지구 2번 아니면 4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니은번 관련된 부분의 대지의 일정 구역의 특별가로구역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지구 안의 도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언급이 없거든요. 됐죠? 그거 내용들도 이해해 보시고요. 나머지 니은번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도 맞고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아요. 니은번 내용은. 나머지는 기입번이 틀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가로구역에서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가지고 특별 건축구역과 달리 따로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거를 정한다는 얘기고, 요거 중개사에서 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해설 내용들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림책에는 없어. 이게요,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 안 넣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것들 내용에서 좀 정리해 봐주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그렇죠? 그 얘기. 이래서 우리가 내용에서 봤고요. 건축법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21문제, 평가사 문제와 관련된 거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중개사 문제는 이거 말고도 더 여러 문제가 더 있겠죠. 주택법하고 나머지 법도 봐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겹치는 세 법, 국토계획법하고 정비법,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정도 확인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또 나올 게 우리 시험에 언급될 수 있으니까.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내용 보시면서 잘 정리해서 평가사 기출 문제 이번 주에 마무리합시다. 미루면 안 보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